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경기도에서 시험을 봐서 합격한 김현승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 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어떤 영역이건 체계를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제 목차에 대한 숙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문법 특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문법 문제가 지금까지 기출된 것들을 확인해 볼 때 가령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떠올려 보시면요, 중세국어의 형태론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풀어낼 때 필요한 지식은 중세국어 형태론의 내용 지식과 더불어서 현대국어의 의미론 내용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었어요. 즉, 문법은 영역을 넘나들면서 출제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적인 공사가 탄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현대 문법과 중세 문법, 각각의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그리고 의미론에 대한 체계가 분명히 잡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기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을 공부할 때 우리 선생님의 이기출 반드시 봐야 되는데요. 모든 공부는 이기출에서 시작하여서 이기출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했었던 이기출 보여드릴 텐데요. 이 지금 옛날 이기출인데요. 보시면요, 제가 이렇게 다 태그를 붙여놨습니다. 근데 이 태그를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라 색깔별로 제가 질서를 부여한 거예요. 가령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문의 설정과 관련된 기출문제들을 붙여놓은 거고, 주황색은 자음과 모음과 관련된 기출문제들에 대해서 주황색 태그를 붙였어요. 그리고 음절에 관한 문제는 파란색,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초록색은 의문 규칙에 대한 문제들을 이렇게 초록색으로 다 붙여놓았습니다. 우선 색깔을 이렇게 지정해 놓고요, 한자 한자 여기다 다 제가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 기출 문제를 분석하시고 기출 딱 덮었을 때,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지?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마디 키워드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그 키워드들을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이정표를 세워 놓은 건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게 좋은 게, 책을 안 펴봐도 지금까지 무엇을 공부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기출이 되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후반으로 갈수록 더 마음이 조급해지고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 마음을 조금만 진정을 시키고 이 붙여놓은 태그를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안 나오는지, 어떤 부분이 빈출이 되었는지 한눈에 파악하시고 이번 시험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생각해 보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인 공부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출은 꼭 이렇게 태그를 붙여서 정리를 해 두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거 모든 영역에도 다 마찬가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문학 공부가 제일 막막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정말 양도 많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느 수위로 공부를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종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문학은 그냥 감으로 그날 시험장에서 본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문학도 철저한 공부가 필요하고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우선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작품 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작품 수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각각의 작품에 대해서 각계격파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가 근데 각 작품을 공부할 때 또 길을 잃어요. 많은 수험생 선생님들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 가령 작년에 나왔던 숙향전을 떠올려 볼까요? 숙향전에서 여러분들이 국어교사라면 어떤 내용을 가르치실 건가요? 그리고 숙향전에서 숙향전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조금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뭐 이를테면요, 적각 모티프가 떠올라야 되고, 또 이 작품 동물 보호 모티프가 쓰인 작품이기 때문에 동물 조력자들 이런 것들 떠올려야 되고, 또 이들의 사랑이 왜 잘 이루어지지 않죠? 신문 제약 때문에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열거한 내용들
실제로 작년 시험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뭐 시험을 보고 나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전에 나왔던 기출의 내용, 그리고 우리 해법 잘 보시죠. 해법에서 이해와 감상 등등에서 요약된 부분에서 이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전문학을 갖게 격파할 때는 반드시 이 작품에서 핵심 내용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중요도 평정하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기출을 본다든지 아니면 해법에서 내용을 확인해서 그 기준점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동해 선생님께서 제공하시는 해법 강의를 꼭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고전문학 작품들을 갖게 격파할 때 길을 잃지 않고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현대문학도 유명한 작품들, 특히 20년대, 30년대 이런 클래식하게 물어본 작품들은 갖게 격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올해같이 최인훈의 작품 기출됐었던 거 떠올려 보시면 전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작품이었죠. 우리 임용 시험에서는 클래식하게 되는 그런 작품들도 있지만 이렇게 생전 처음 보는 작품들이 문제로 출제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대비할 때는 내용적으로 갖게 격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평소에 문학 작품을 읽는 눈을 가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EBS 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생님께서도 매우 강조하시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상반기에 EBS에서 나온 수능특강 문학 교재를 구비를 하셔서 풀어보시되 단순히 정답을 확인하고 정오의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학작품 텍스트와 그리고 그와 관련된 객관식 문항들이 있을 때 객관식 문항 중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보기 박스가 있는 문항들인데요. 보기 박스 안에는 이 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관점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잠깐 떠올려 보면요. 실제 임용시험에서도 낯선 작품이 나올 때는 반드시 관점을 줍니다. 그러니까 임용시험에서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명해지겠죠. 여러분들에게 문학작품을 해석할 때 감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파악하는 것이 임용시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보기 박스가 있는 객관식 문항들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수능 문제집에 있는 특히 보기 박스가 있는 문항들을 보실 때 보기 박스에 있는 관점들과 그 밑에 있는 선택지들이 있죠. 선택지들과 그 선택지들의 해설 내용들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관점에 따라서 문학작품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실제로 학교를 가시면 객관식 선지에 있는 말들을 직접 적어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가 임용시험에서 구성해야 되는 답은 그 정도 수준의 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즉 객관식 선지에 나와 있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정도가 된다면 이 임용시험에서 요구하는 답안을 구성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문학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갖추기 위해서는 EBS 교재에 있는 보기 박스에 있는 문제들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요 상반기 때 꼭 이렇게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하반기 때에도 동해 선생님께서 제공하시는 모든 문학 문제들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감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제가 영광스럽게도 선생님과 함께 일했던 연구원이었는데요. 연구원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임용시험의 본질은 무엇일까? 즉, 임용시험은 무엇을 물어보는 시험일까?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의 일단의 답은 이런 것입니다. 이 임용시험은 국어교사가 갖춰야 될 리터러시, 즉 국어교사가 갖춰야 될 문해력을 충분히 갖췄는지 물어보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조금 추상적이기도 하고 너무 거창해 보여서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겁니다.
국어교사로서 갖춰야 될 문해력이라는 것은 총 두 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들 답안을 구성하실 때 구어체로 답안 구성하시지 않죠? 그리고 평가를 하신다고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선택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선택지를 만들 때 여러분들 구어체로 쓰지 않겠죠? 자, 여러분들 임용시험에서 요구하는 답안과 우리가 실제 학교 현장에서 가서 평가를 할 때 선택지를 만드는 그 용어들은 키워드들을 배열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 키워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문학에서 요구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가령 정서와 관련된 키워드들, 수치심, 작년에 나왔던 슬픔, 한, 이런 키워드들 있죠. 그리고 국어교육론 잠깐 떠올려 보시면 국어교육론에서 자주 물어보는 내용들 있죠. 교육적 효과, 의의를 할 때 배경지식의 확장, 비판적 사고력, 이런 키워드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들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키워드들이 머릿속에 사전처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해력을 갖출 때 첫 번째 구성 요소가 키워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성 요소는요,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만 알고 있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시험을 보실 때 종종 이런 경험 하실 겁니다. 머릿속에서 맴맴맴 도는데 잘 안 써지거나, 혹은 키워드들을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답을 못 썼어요. 그런데 답을 확인해 보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였네? 라고 이렇게 뒤늦게 깨닫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들의 그 사고력에 있어서 조금 더 보충이 필요한 경우인 것입니다. 즉, 국어교사로서 갖춰야 될 두 번째 구성 요소는요, 사고력입니다. 이 사고력이라는 것은 텍스트들을 해석할 때 텍스트들을 키워드를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어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텍스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문학 텍스트, 문법 자료 텍스트, 그리고 교과서 학습활동 텍스트, 이 세 가지인데요. 이 세 가지는 실제로 우리가 임용시험을 볼 때 마주치는 지문들입니다. 이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사고력을 갖춰야 돼요. 그런데 이 사고력이라는 것은 지문에서 중요도 평정을 하여서 힌트를 잡아내고 그 힌트로부터 답을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저는 사고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답안을 구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키워드를 엮어서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국어교사가 갖춰야 되는 문해력, 즉 키워드 지식과 사고력, 이 두 가지가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임용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임용시험이 물어보는 바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무림의 고수 선생님들, 저도 운동 고수자로서 생활한 지가 정말 꽤 오래됐고, 그런 기다림의 끝에 이렇게 합격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선생님들, 이제 정말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선 힘내시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우리 무림의 고수 선생님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보통 이런 겁니다. 되게 물어보면 모르는 게 없어요. 거의 다 알고 있거든요. 즉, 이 말씀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었던 내용들, 키워드 지식은 충분히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키워드 지식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해서 바로 풀리지 않아요. 왜 그렇죠?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들, 즉 사고력에 있어서 약간 막힘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무림의 고수 선생님들은 키워드 지식이 충분히 갖추어졌으니까 이 부분에 조금 더, 즉 사고력에 조금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고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총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하반기 커리큘럼을 여러분들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하반기 커리큘럼을 할 때 여러분들은 충분히 키워드 지식을 갖추었기 때문에 추가 문제들을 다 풀어볼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무림의 고수 선생님들은 충분한 연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제공하시는 추가 문제들 꼭 풀어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바는 하반기에 문제풀이 그리고 모의고사를 할 때 반드시 스터디를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터디를 참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가령 문제를 풀어보시다 보면 어떻게 이 답이 나오지? 이거 어떻게 풀어? 싶어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 혼자 공부하다 보면 이런 거 풀 수가 없어. 너무해. 그러니까 넘어가도 돼.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스터디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문제에 푼 선생님 계십니다. 그 선생님의 사고 과정을 익힐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스터디를 하실 때 반드시 문제를 풀어내는 사고 과정을 서로 공유하는 스터디들을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 푼 문제들 다른 선생님이 혹시 풀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답을 도출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서 서로의 사고 과정을 공유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고력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수강생일 때 이런 식으로 서로의 사고 과정을 공유하는 스터디를 했었는데요. 이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스터디를 하실 때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 답안을 어떻게 도출했는지 서로 사고 과정을 공유하는 스터디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무림의 고수 선생님들 진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시고 끝내 우리가 원하는 바 합격을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우선 동해 선생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질문을 딱 받는 순간에 그 생각이 났어요. 처음 선생님을 만나 뵀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게 잘 안 돼, 혼자 공부할 때 잘 안 돼가지고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광주에서, 여기서 말하는 광주는 경기도 광주가 아닙니다. 전남 광주에서 버스 타고 또 와서 선생님께 상담을 듣고 그랬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 이제 처음 상담을 했었을 때 결론은 이거였어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부터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실 건가요? 이렇게 물으셨을 때 저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네,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께서 제시하는 방향, 제가 지금 수험생 생활도 굉장히 오래 했고 연구원 생활도 오래 했었는데 이 시간들을 반추해 봤을 때 선생님께서 제시하는 방향은 항상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저는 수험생으로서 이루고자 했었던 것들, 그리고 연구원으로서 이루고자 했었던 것들 두 가지를 모두 다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수강생 선생님들도 선생님께서 제시하는 방향 정말 믿어 의심치 않고 잘 따라가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다 이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임용시험 있잖아요. 임용시험의 풀네임이 무엇인지 아신가요? 임용시험의 풀네임이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입니다. 즉, 이 시험은 경쟁의 요소가 있는 시험이에요. 경쟁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누군가를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또 이 수많은 수험기간과 수많은 또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 이 시간들을 반추해 봤을 때 많은 수강생 선생님들을 봤었고 많은 합격자 선생님들을 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함을 가진 사람은 결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경쟁에서 이기시려면 단 한 가지 조건, 간절함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 아직 기반이 안 갖춰져 있었을 때는 광주에서 통학하기도 했었고요. 연구원 생활하면서도 저는 선생님 수업 모두 다 들으려고 직접 직강에 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게 체력적으로 가능한 일이었던가 이렇게 조금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게 가능했었던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저 정말 간절했거든요. 간절함이 결국 오늘의 이런 결과를 결과로 이어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 이 시험 정말 막막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작은 불꽃과 같은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 시험 정말 어렵지 않게 허들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어렵고 힘드시겠지만 우리 동해 선생님이 제시하는 방향대로 잘 따라오면서
마음속에 갖추고 있는 그 간절함 끝까지 잊지 않으신다면 합격은 그렇게 머나먼 미래의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끝까지 화이팅!